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찍.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저번 주에 급한 개인적 일정상 커뮤니티 글로 먼저 말씀드렸던 FOMC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글이 아무래도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노출이 정작 많이 되지는 않는 편이다 보니 영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9월 FOMC 리뷰를 해보고 앞으로는 그럼 어떤 식으로 투자를 계획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번 FOMC 금리는 예상대로 5.5%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회의였어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의 점도표 중간값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9월에 발표된 2024년 금리 점도표이고요. 이것이 지난 6월에 발표된 2024년 금리 점도표입니다. 자, 눈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2024년의 금리 점도표 값이 6월보다 9월에 조금 더 위로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죠. 수치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6월 발표치는 금리 중간값이 4.6이었는데 이번 9월 발표치는 금리 중간값이 5.1로 조정이 되면서 사실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 기대값이 100bp에서 50bp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조성이 되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023년과 24년에 실질 GDP 예측치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3년은 1.0에서 2.1%로 올라갔고요. 2024년은 1.1에서 1.5로 0.4% 올라갔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연준이 바라보는 경제가 침체보다는 완만한 연착륙을 더 기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6월보다 9월이 경기를 더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의 3분기, 4분기 경기가 수축 또는 침체돼서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주식시장에는 그만큼 돈이 풀려서 호재일 것이다 라는 기대는 더 맞지 않게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고금리로 장기 지속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추가적으로 더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코어 PCE가 기존 3.9%에서 3.7%로 하향되었습니다.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의 변동이 많은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지표는 근원 혹은 코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 말하는 코어 PCE,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물가가 더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실업률인데요. 기존의 4.1에서 3.8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노동시장이 계속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발표되었던 실업률이 3.8%였는데 그 전에 발표됐던 게 3.5%였거든요. 거기서 0.3%가 높아졌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곧 4%가 넘어갈 수도 있겠네. 노동시장이 슬슬 안 좋아지는 조짐이 보이네 라는 생각을 했던 시장과는 많이 달랐던 예측치가 발표가 됐죠.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미국 경제의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창출이 바로 그것인데요. 결국 연준이 목표한 것을 어느 정도 달성해 나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듯 하고요.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물가는 낮아지고 고용은 잘 된다? 누가 봐도 경제가 괜찮게 굴러가는 거니까요. 자, 근데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무조건 저렇게 경제 지표가 잘 나온다고만 해서 시장의 호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립금리가 상승했을 수 있다.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임팩트가 큰 말이었다고 보는데요. 9월 FOMC 이전에 있었던 잭슨 홀 미팅에서는 중립금리가 올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를 했었는데 이번 FOMC에서는 올랐을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해버린 것이죠. 여기서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연준이 의도하는 두 가지 목표, 즉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립금리는 중앙은행에서 발표되는 기준금리나 시중은행 금리처럼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명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추측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문가들마다 적정한 중립금리가 얼마냐에 대한 의견도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연준의 수장인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앞으로 천천히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흐름이 더욱 예상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도 5월이나 9월은 포지션을 간소화하라, 현금화를 많이 시켜놔라고 하는 주식시장의 중론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보아도 약세장 확률이 높았던 달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 FOMC까지 겹치니까 시장에서는 하방 변동성이 참 커질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답한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시원하게 반등해주는 장은 언제쯤 나올지 저로서도 매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마찬가지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소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넋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저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대응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만의 의견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GDP 예상치는 높아졌고, 근원 물가 예상치는 낮아졌고, 실업률 예상치도 낮아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준이 의도하는 목표가 달성되고 있고, 경제가 침체보다는 완만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연착륙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건데요. 계속 3분기, 4분기 경제 지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OECD에서 발표하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CLI 지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등을 참고를 해봐도 현재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경기 사이클이 저점을 찍고 반등해 나가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등락이 반복되는 시장 사이클과는 다르게 이러한 경기 사이클들은 한번 방향이 정해지기 시작하면 꽤나 긴 기간 유지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과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경기가 안 좋았다가 다시 이렇게 저점을 찍고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위주로 투자 섹터를 정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운송장비와 운수, 기계장치, 석유화학, 건설 및 플랜트 등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엔터주나 미용 및 의료기기 관련 섹터도 볼만한 주식들이 꽤 있긴 한데 이건 각자마다 생각이 좀 달라서 일단은 일반적인 중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생각나는 주식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위아, HL만도, 두산밥켓,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현대건설,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최근에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에 진입을 해 있고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 있는 주식들이 많아서 미리미리 고민해 보시고 분할 매수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영상은 운수장비 업종 중에 하나인 HL만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3분기 실적 시즌부터가 본격적인 실적 장세의 시작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펀은 점점 더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 중이고 그와 동시에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EPS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서스를 보아도 3분기부터 반도체 실적이 제대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된 리포트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에서 올해 초부터 시작됐던 반도체 업체들의 본격적인 감산 효과가 슬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년 1분기에 정점을 찍고 비축되어 있었던 반도체 재고량이 점점 꺾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요즘에 DDR4, DDR5의 스팟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도 관찰이 되고 있고요.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입 통계 잠정치를 확인해봐도 전월 대비 28.2% 전체 MOM 호조를 보이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모바일이나 서버, PC 등의 전통적인 수요들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충분히 보면서 생각을 해야겠지만 올해 10월부터 약 1년 정도는 반도체 섹터의 상승이 매우 높게 예상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은 B2C 사업을 하는 기업보다는 B2B 사업을 하는 기업이 더 유리한 장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FOMC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금리가 꽤나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예측이 되죠. 그렇다면 가장 타격을 받는 주식 섹터는 기술주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나 카카오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개인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기업들이죠. 물론 클라우드 등의 B2B 사업도 있긴 하지만요. 자, 어쨌든 이러한 기술주들의 가치 평가는 미래 가치가 중요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치인데 그걸 금리로 나눠서 현재 가치로 현가화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현재 주가의 적정 가치가 산정이 되니까요. 근데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가 된다면 결국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화 시켰을 때 금리 수준이 낮았을 때보다 현재 가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분모가 커지니까요. 이미 웬만한 플랫폼 시장도 포화 상태고 글로벌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 매출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도 어렵고 금리가 낮아지기 전까지는 기술주 주가는 지지부진할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러한 금리 디스카운트를 이길 만한 혁신적인 서비스, 그리고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을 만한 혁신적인 기술은 현재로서는 AI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AI를 이용해서 B2C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을 두 가지만
예시로 들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MS 오피스에 탑재되는 코파일럿이라는 AI 기능, 테슬라는 도조 AI 컴퓨터를 통한 실제 주행 데이터를 학습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발전해서 개인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주겠죠. 자, 코파일럿은 이미 수익화를 실현을 했고요. 테슬라는 슈퍼컴퓨터 도조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차 업계 1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업들이 바쁘게 움직일까요? AI와 관련된 기업들과 엮여있는 밸류체인을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AI를 학습시키고 AI 추론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개발에 선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AI 학습량이 방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 경쟁사에 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하기 위해서 더 높은 성능의 GPU, HBM, DDR5 등의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만들어주냐? 위탁 생산을 해주는 파운드리 회사들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 있는 업체들이 너도 나도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공장주라고 할 수 있는 TSMC 같은 회사는 파운드리 라인을 증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 주문도 많아질 거고요. 부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소재 주문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그걸 넘어서서 라인만 간단하게 증설하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자체를 더 크게 증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토목, 그리고 기계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자, 정리하자면 이는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를 선점하기 위한 밸류 체인인데 이처럼 빅테크 기업들은 실제 매출이 극대화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리 AI를 통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현재 투자를 엄청나게 진행하는 중이고 그 투자의 수혜를 가장 먼저 보는 회사들은 해당 투자금을 매출로서 인식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들,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 건설 및 기계장비 회사들이 되는 것이겠죠.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전 2009년에 아이폰이 처음 출시된 이후로 세상이 바뀌었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이제는 너무 당연하지만요. 근데 나중에는 AI가 탑재된 디바이스들을 개인들이 소장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무적으로는 많이 쓰기도 하고요. 개인 비서 역할을 AI가 대체해주는 날이 머지 않았죠. 자, 이런 미래 비전 없이 빅테크 기업들이 수조 원 단위의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하지만 당장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기대감이지 실제 매출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어쨌든 정해진 수순입니다만 중단기적으로 아직은 좀 더 확실한 투자처는 B2C보다는 B2B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종목 관련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HL 만도를 준비 중입니다. 미리 이 주식을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꽤나 저평가된 구간이거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